청취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식 계좌 열어보셨나요? 아마 손이 덜덜 떨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었다며 온갖 뉴스에서 막 난리를 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새에 6,300선까지 돌파해버렸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정은 아마 정확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네, 너무 높이 올라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만 이 엄청난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벼락거지 같은 불안감에 시들어가고 계시거나요. 그래서 오늘 다룰 다료탐구에서는 바로 이 뜨거운 감자를 아주 깊숙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와 환희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핵심 자료는 코스피 8,000 시대, 거품인가 실체인가인데요. 이 자료를 바닥부터 긁어내듯 파고 들어보면 철저한 거시경제 데이터와 한국 증시의 뼈대가 바뀌는 구조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000이라는 숫자가 왜 단순한 환상이 아닌지 그 냉정한 논리들을 짚어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코스피 8,000의 논리적 근거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것이 왜 일시적인 테마성 거품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구조적 재평가인지 완벽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 익사하지 않고 파도를 타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쥐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데이터 이야기에 앞서서 자료에 등장하는 두 명의 극단적인 투자자, 페르소나부터 좀 볼까요? 네, 바로 박 부장과 최 이사의 사례입니다. 이 두 사람의 뇌 구조와 행동 패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가 겪고 있는 감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엄청 뜨끔했는데요. 먼저 박 부장님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뚫었을 때 이건 역사적 고점이고 과열이다라면서 가지고 있던 우량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15% 정도 수익을 냈으니 처음엔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주말에 가족들한테 소고기도 사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수가 6,300이 되어버린 지금 박 부장님의 일상은 어떨까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스마트폰 차트만 들여다보며 재진입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소외감, 이른바 포모에 빠져버린 거죠. 반면 최 이사의 접근법은 시작 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이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언론 기사나 지수의 단순한 높낮이에 전혀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보는 건가요? 오직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렌즈로만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5,000포인트 구간에서 오히려 주식을 더 사는 이른바 불타기를 단행했습니다. 5,000에서 불타기요. 진짜 주변에서는 꼭지에서 미쳤다고 엄청 말렸을 텐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최 이사는 지금은 단순히 주식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가진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거대한 국면이라고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무려 90%가 최 이사가 아닌 박 부장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깜빡이는 가격에 흔들리는 걸까요? 맞아요. 머리로는 최 이사처럼 해야지 하면서도 손가락은 어느새 박 부장님처럼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심리학적 그리고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원문 자료에서 날카롭게 짚어낸 이른바 가난해지는 본능과 직결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즉 불확실성을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아, 뇌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과거 10수년 동안 한국 증시는 이른바 박스피라는 좁은 구간에 갇혀 있었죠. 오르면 무조건 팔고 도망쳐야 한다는 그 생존의 학습 효과가 개인 투자자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거대 자본은 이 가난해지는 본능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개인들이 두려움에 질려 던지는 귀한 주식들을 조용히 바닥에서 흡수하며 다가올 가치의 재평가를 준비하는 거죠. 와, 가난해지는 본능이라는 말 진짜 뼈를 때리네요. 내 뇌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막연한 공포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아주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감정이 아닌 숫자를 봐야 할 때죠. 맞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 한국 증시의 목표가를 8,000으로 줄상향하는 데에는 도저히 반박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메가팩터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요인은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찍히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시죠. 네, 첫 번째 팩터는 바로 AI 반도체의 구조적 독점, 다른 말로 반도체의 석유화 현상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이 AI라는 기술이 막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는 시기였다면 올해 2026년은 모든 산업 분야로 AI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HBM, 고용량 서버 디램, 기업용 SSD 같은 두뇌와 기억 장치가 필수적인데 이 핵심 부품의 열쇠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꽉 쥐고 있으니까요. 리포트에 나온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면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103%나 폭등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선생님, 이게 현실에서 정말 가능한 숫자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고정 법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 2년, 불황 2년을 반복해서 겪는 아주 전형적인 롤러코스터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박 부장님이 5,000포인트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도 이제 호황 2년 겪었으니 곧 꺾일 때가 되었다는 과거의 그 낡은 경험칙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2년짜리 사이클이 안 먹힙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앞다투어 자국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즉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또 뭔가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예전에는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주는 전기만 끌어다 썼다면 이제는 데이터 안보와 기술 조건을 지키기 위해 중동,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자기들 땅에 직접 독자적인 AI 발전소를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 남의 거 안 쓰고 우리만의 발전소를 짓겠다. 그렇죠. 수백 개의 거대한 발전소가 전 세계에 동시에 건설되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7년까지는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6,300은 거품이 뛴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기업의 이익 증가 속도를 주가가 헉헉대며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주가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고 주가는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질질 끌려가는 중인 겁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팩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밸류업의 현실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데요. 사실 저부터도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하라고 등 떠미는 밸류업, 기업들이 신용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겠지 하고 의심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 데이터를 까보니까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 원을 넘겼고 번 돈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쏴주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PBR 재평가니 배당소득 분리과세니 뉴스에 매일 나오지만 정확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100% 소화할 수 있게 아주 쉬운 일상생활의 비유로 뼈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죠. 먼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재평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 한복판에 실제 땅값과 건물 가치를 합치면 딱 10억 원짜리 멀쩡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남에 10억짜리 상가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런데 이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8억 원에만 사겠다고 후려치는 겁니다. 10억짜리를 8억 원에요? 완전 도둑놈들 신부인데요? 왜 그런 거죠? 건물 주인이 월세 수익을 혼자만 꿀꺽하고 상가 수리도 안 하고 건물 장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제값을 다 쳐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BR 0.8배,
즉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부끄러운 닌나치였습니다. 아, 내재 가치보다 항상 싼 값에 거래되는 억울한 장토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정책 압박으로 주인이 드디어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가 수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이 드디어 죗값을 받아 12억, 15억 원에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현상. 그것이 바로 PBR 재평가입니다. 아하, 10억짜리 건물이 드디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뭔가요? 툭 까놓고 말해서 대주주들이 왜 갑자기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액주주들한테 배당을 팍팍 주게 된 건가요? 갑자기 자선사업가로 돌변한 건 아닐 텐데요. 자본주의에서 자선은 없죠. 이건 세금 제도의 마법입니다. 동네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치킨집 동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취자님은 투자만 한 소액주주고 매장 관리는 대주주인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투자한 소액주주요. 한 달에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 남아요. 그런데 예전 법대로라면 대주주 사장이 이 1,000만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순간 사장 본인에게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무서에 갖다 바쳐야 했죠. 헐, 절반이나요?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는 미쳤다고 배당을 주냐, 그냥 치킨집 금고에 현금으로 꽉꽉 쌓아두자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장엔 손님이 미어터지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림의 떡이 된 거죠.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열불 터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 막힌 혀를 뚫어버렸습니다. 배당금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때리지 않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딱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제도로 확 바꾼 겁니다. 아, 그럼 사장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대주주 사장 입장에서도 금고에 돈을 썩히는 것보다 배당을 팍팍 주는 것이 본인 세금도 아끼고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일석이조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도가 대주주의 이기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니 그 막대한 현금의 낙수 효과가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온전히 폭포수처럼 흘러오게 된 것이죠. 치킨집 비유로 들으니까 정말 머리에 쏙 박히네요. 세금 떼이는 게 억울해서 금고에 묵혀두던 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세 번째 팩터입니다. 바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요. 제가 오늘 심층 분석을 준비하면서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짝 취재해 본 결과 지금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큰손들의 돈이 미국, 중국,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맹렬하게 쏠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소위 스마트머니, 즉 거대 자본은 언제나 수익률을 좇아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마치 물처럼 흐릅니다. 달러의 힘이 빠지면 글로벌 자금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 신흥국 시장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붕괴 리스크와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역사적 고점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가격 차치가 부담스러운 상태죠. 그렇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수백조 원을 굴리는 냉호강 펀드 매니저들의 타깃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갈 곳 잃은 돈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짚어본 대로 여전히 PBR은 저렴해서 싸게 살 수 있고 글로벌 트렌드인 AI 반도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고 있고 게다가 이제는 배당까지 팍팍 주는 주주환원 국가로 변신했으니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저렴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주주 친화적인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뷔페 식당은 현재 지구상에 대한민국 증시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증거로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쓸어 담은 역대급 순매수 데이터를 보십시오. 진짜 무섭게 사들이더라고요. 그들은 절대 분위기나 감에 휩쓸려 수십조 원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 끝에 한국 증시가 8,000포인트라는 구조적 도약을 이뤄낼 것을 확신하고 거대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제 말을 듣고 당장 전 재산, 마이너스 통장까지 영끌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풀매수하려는 청취자 여러분,
제발 마우스에서 손 떼고 잠깐만 멈춰주세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코스피 8,000으로 가는 길이 결코 모두가 콧노래 부르며 걷은 낭만적인 비단길이 아니라고 아주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 세력들이 약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기 위해 준비한 숨겨진 지뢰 같은 공포의 조종 시나리오 3가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파도가 클수록 물보라도 매서운 법입니다. 대세 상승장의 끝을 향해 갈수록 시장은 더 격렬하게 요동치며 포트폴리오의 약한 고리들을 끊어내려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멘탈을 잡아야 할 첫 번째 악재 시나리오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의 재점화입니다. 아, 또 시작인가요? 올해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갑자기 지연시키거나 뜬금없는 고율 관세 위협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터질 때마다 코스피는 하루에 3에서 4%씩 무섭게 폭락할 수 있습니다. 우와, 하루에 3에서 4%씩 내 계좌가 녹아내리면 솔직히 멘탈 잡기 힘들죠. 스마트폰 벽에 던지고 싶을 텐데요. 언론에서는 또 반도체 호황 끝났다, 한국 수출에 빙하기가 왔다면서 자극적인 공포 기사를 쏟아낼 거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게 바로 세력의 노리는 항정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변동성은 노이즈일 뿐 상승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거판의 시끄러운 노이즈가 아무리 요란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혁명인 AI의 본질적인 수요 자체를 꺾을 수는 없거든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오히려 시장의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은 쾌재를 부르며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바로 그때가 최 이사처럼 공포를 매수하는 타이밍인 것이죠. 두 번째 지뢰 시나리오도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을 겨냥한 이른바 신용융자 잔고 털기, 유식한 말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죠. 지수가 6,000을 넘어가고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세력들은 절대 이 비투개미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장중에 갑자기 지수를 마이너스 5%씩 냅다 밀어버려서 반대 매매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선생님, 이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뇌 속에 있는 이른바 상승장 설계도에는 이 털어내기 과정이 필수 코스로 박혀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는 건 렌터카를 빌려서 레이싱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보비율이라는 렌탈료를 매일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가차없이 여러분을 차에서 끌어내리고 주식을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죠. 강제로 뺏기는 거네요. 네. 세력이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 지수를 살짝만 밀어버리면 담보가 간당간당하던 비투개미들의 물량이 강제로 터져나오면서 지수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시장이 가벼워지기 위해 반드시 소화하고 넘어가야 할 독소 배출 과정과 같습니다. 현금이라는 안전벨트 없이 이 롤러코스터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8,000시대의 달콤한 과실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남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뢰는 바로 주도주의 교체, 즉 순환매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랑 자동차, 밸류업 관련주들이 시장의 멱살을 접고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6,500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거대한 자금이 댐을 넘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의 자금은 한 곳에 영원히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수익률이 낮은 곳을 향해 폭포수처럼 흘러갑니다. 비유하자면 층층이 물을 대는 계단식 논과 같습니다. 맨 위층 논인 반도체와 대장주의 물이 찰랑찰랑하게 가득 차면 그 물은 결국 아래층 논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네.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조선업, 방산, 혹은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되어 폭발 직전인 로봇이나 차세대 바이오 섹터로 돈이 밀려내려가는 엄청난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와, 계단식 논 비유 정말 찰떡 같네요. 맨 위층 논에만 계속 서 있다가는 아래층 논의 벼들이 쑥쑥 자라는 걸 배 아프게 구경만 해야겠군요. 지수는 폭등하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인 그 끔찍한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앞으로 흔들릴 테니 꽉 잡아라, 조심해라 하고 끝나면 우리 심층 분석의 이름이 아깝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코스피 8,000 시대를 내 계좌의 찐 수익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3가지 액션 플랜을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앱을 열어놓고 이 비율과 내 계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매우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라는 거친 파도를 견뎌내는 가장 든든한 닻은 결국 철저한 자산 배분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실행 전략은 내 포트폴리오의 60%는 반도체와 밸류업 대장주라는 메인 주도주에 아주 묵직하게 알박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60%는 대장주에 꽉 묶어둬라. 시장이 아무리 마이너스 5%씩 폭락하고 요동쳐도 이 60%의 핵심 자산은 함부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수령을 모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HBM과 기업 밸류업은 한두 달 불타다 꺼진 테마가 아니라 2020년대 후반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대적 매각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시대의 조류와 맞서 싸우거나 타이밍을 재려고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요동쳐도 절대 팔지 않고 뚝심 있게 들고 가는 핵심 자산 60%.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은요? 바로 현금 비중 20% 유지입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장이 매일 이렇게 오르는데 내 계좌에 현금 20%를 주식 안 사고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정말 고문이거든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을 그저 놀고 있는 돈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현금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끔찍한 트럼프 리스크나 비투개미들의 물량이 터지는 플래시 크래시가 닥쳤을 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옴짝달싹 못하고 공포에 떨기만 하거든요. 물려있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내 계좌에 20%의 현금이라는 생명수가 찰랑거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훌륭한 대장주를 박앤세일 가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저격수의 총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금 20%가 여러분의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줄 가장 튼튼한 티타늄 갑옷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니라 갑옷이자 저격수의 총알이다. 완전 명언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나머지 20%의 자금으로 차기 주도주를 남들보다 먼저 선취매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단식 논 비유처럼 윗논의 반도체가 잠시 숨을 고를 때 아랫논에 있는 AI,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섹터들이 무섭게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중과 언론이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기 전 아직 시장이 조용하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 미리 씨앗을 묻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60대, 20대, 20의 황금 비율 시스템이야말로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코스피 8천의 고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최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60대, 20대, 20 무조건 외워둬야겠습니다. 월가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대세 상승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 6,300포인트가 과연 행복의 끝자락일까요? 아직 멀었죠? 네, 뉴스와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시장에는 여전히 이거 완전 거품이다. 실물 경제는 개판인데 주식만 미쳤다. 라는 의심과 회의가 가득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비관의 터널을 벗어나 여전히 회의 속에서 쑥쑥 자라나고 있는 상승장의 아주 푸릇푸릇한 청년기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은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그 막연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부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벼랑 끝에 선 듯한 두려움을 냉철한 데이터와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단단한 용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시장의 병화를 외면하는 무지는 결코 자랑이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좌의 손실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이 역사적인 구조적 재평가의 과실을 달콤하게 씹어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 자료들을 전수조사해서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지인분들께 공유하기 기능으로 널리 퍼뜨려달라고 당부하셨더라고요. 이런 양질의 정보가 널리 퍼져야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채널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려 코스피 8천 시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중소형주 탑 5을 들고 오겠다고 호기롭게 예고하셨으니
행복한 경제학 채널의 다음 콘텐츠도 무조건 챙겨봐야겠습니다. 차기 주도주 탑 5이라니 벌써부터 아주 흥미로운 후속 논의가 기대되는군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 깊게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밸류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코스피를 8,000으로 끌고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뒤집어 보죠. 네. 이 거대한 AI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여전히 20세기의 낡은 제조 방식과 경직된 조직 문화만 고집하는 전통 수출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개인들 사이의 빈부격차보다 혁신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업과 그저 도태되어가는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가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아주 뼈아픈 화두네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본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자율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